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국지를 사랑하는 삼국지 연구가 정원기입니다. 동아시아 사람이라면 제갈량 모르는 분은 없겠죠? 이번 시간에는 제갈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갈량은 실제로 대대로 살았던 고향은 서주 낙야군 양도현이죠. 부친 제갈규는 태산 군성을 했습니다. 부군수죠. 그러니까 숙부 제갈현은 예장태수를 지냈습니다. 모친은 제갈량이 3살 때 세상을 뜨고 부친은 8살 때 세상을 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숙부가 호주를 했다 그래요. 5남매였습니다. 형이 한 사람 제갈건이 있었고 누나 둘이가 있었고 아우가 한 사람 있었어요. 제갈균이라고. 제갈 공명은 4살 때 황건밀란이 일어났습니다. 10살 때 동탁에게 대항한 관동 제후들이 기병을 했죠. 황건난이나 동탁난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쑥밭으로 만든 데는 바로 그 황하 중류 지역이었죠. 임해 지역, 낙야군 이쪽은 그런 이제 동난의 피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곡물이 풍부한 그런 낙토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갈량이 13살쯤 됐을 때는 조조가 그쪽으로 쳐들어옵니다. 도겸에게 원수를 갚는다면 남하하게 되죠. 그래서 서주를 공격해서 10여 개 성을 쑥밭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때 백성을 얼마나 죽였는가 하면 수십만을 학살했어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 사수라는 물이, 강물이 그 시체에 맥혀서 물이 흐르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특히 조조가 서주를 학살했을 때 이게 소년 제갈량의 영혼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충군 보곡 사상, 그다음 혐조, 조조를 싫어하는 사상 이런 것들이 그때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15살 때 할 수 없이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숙부를 따라서 피난길에 오르죠. 이 제갈량의 숙부 제갈현은 상당히 지식인이었던가 봐요. 형주 유표하고 회남 원술을 하고 이런 사람들과 교류를 했다 그래요. 원술이 예장태수를 맡아라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로 떠나갑니다. 고향을 떠나갑니다. 가서 1년도 못 견디고 다시 형주목 유표에께로 갑니다. 그렇게 갈 때 맏형인 제갈건은 당시 22살이었어요. 제갈량보다 한 8살이 나이가 많습니다. 마지로서 고향을 지킨다고 남았어요. 남았지만 나중에 서기 200년대에 동으로 가서 동호의 대장군이 되죠. 숙부는 자식이 없었다 그래요.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들 큰집 애들만 데리고 이제 피난을 간 거죠. 제갈량은 그 피난 행렬에서 여러 가지 각종 비참한 광경들을 목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피난 시절의 그 경험들이 가슴에 많이 각인이 됐다 그래요. 그 여러 군벌들의 횡포, 그 국가가 사분 오열돼가 있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민중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목도하면서 천하를 구제할 이런 의무를 자각했다고 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 때니까 많은 걸 느낀다고 하죠. 그리고는 이제 형주로 가서 서기 197년 제갈량이 17살 됐을 그 해에 숙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제갈량이 가장이 되는 거죠. 가장이 돼서 양양 서쪽 20리 지점인 융중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은거 생활을 하죠. 이제 10년간 그 융중에 거기서 살면서 그 형주 지역 명사들과 교류를 하고 학업을 열심히 하고 하면서 여러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주라는 지역은 어떠냐 하면은 중원은 아주 전란이 빈벌했죠. 그러니까 여러 궁릉들이 일어나고 동탁이 들어가서 폐허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죽을 징이었죠.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그런데 이 지역만큼은 아주 전란의 피해가 없었던 지상낙원이었다 그래요. 돈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이제 형주 지역으로 전부 피난을 왔어요. 그래서 양양 지역은 당시 이제 형주의 정치적, 군사적 중심지였죠. 형주 수도였으니까. 많은 이제 중앙의 명문 거족들이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복록 2,000석짜리가 수십 가구가 여기로 왔다 그래요. 재물들을 많이 가져오고 이렇게 하니까 경제도 부유해지고 문화도 발전하고 이제 아주 살기 좋은 지역이 있다 그래요. 군사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었지 문화적으로는 이 사람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 그래요. 형주 수도인 양양에는 명문 거족들, 그 지역에 대대로 살아온 토호들, 명문 거족들 7대 성씨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최씨와 괴씨가 아주 밀집한 유표와 밀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래요.
채모, 괴월 이런 사람들이 형주의 국정 대권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근데 특히 채풍이라는 사람은 그 뭐 소설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채풍이라는 사람이 딸이 있었는데 맏딸은 황성은에게 시집을 갔고 둘째 딸은 유표의 후처로 들어가죠. 그러니 유표와 황성은이 어떻게 됩니까? 동서지간입니다. 동서지간이 되는 거죠. 제갈량의 처가 누굽니까? 황성은의 딸이잖아요. 유표는 제갈량의 처이모부가 됩니다. 누나가 둘이 있다 그랬죠. 제갈량의 큰 누나는 괴기라는 사람한테 시집을 갑니다. 괴시죠. 괴시. 양양의 권문 세족 괴량과 친척입니다. 괴기가. 작은 누나는 방산민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또 시집을 가죠. 그러니까 방덕공의 아들입니다. 방씨가 이거 굉장히 이제 명문거족이죠. 그러니까 이 제갈량은 황성은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 결혼 후에 그 형주 상류사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사실 거기서 벼슬 할 마음이 있었으면 벌써 했죠. 이리 한 10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방덕공이 제갈량을 높이 큰 인물이라고 봅니다. 와룡이라고 말한 것도 이제 방덕공이죠. 와룡이란 말은 누워 있는 용이죠. 세상에 나오지 않고 숨어 있는 용이라는 뜻입니다. 와룡과 봉추, 방통이 봉추죠. 이 와룡, 봉추 아주 유명한 그런 인물들이죠. 제갈량의 학업 관계는 여러 서적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주 광범위하게 이제 책을 독서를 했다 그래요. 제갈량은 관학에 가서도 배우고 사학에 가서도 배우고 유학도 하고 이렇게 모두 참여를 했습니다. 사학은 사마휘, 수경선생 사마휘가 그러니까 사설학교를 세웠는데 거기에 가서 상랑, 서원직, 함덕고, 방사원 이런 사람들하고 친교를 가졌다 그래요. 방사원이 바로 방통이죠. 광범위한 독서를 하고 사색을 통해서 인생과 자연과 역사에 대한 이런 깊은 통찰을 하게 되었겠죠. 보면 여러 서적을 읽되 그러니까 대의파학에 주력했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다학제간 융합 연구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갈량의 좌우명은 바로 비담박이 무명지요, 비영정이 무치온이라. 마음이 담박하지 못하면 자신의 뜻을 밝힐 수가 없고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원대한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욕심이 없어야 올바른 목표를 세울 수 있고 마음이 안정되어야 지향하는 목표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이 말들을 딱 두 단어로 줄이면 무욕과 정적입니다. 정적. 좀 탈세속적인 성향이 있죠. 이런 좌우명을 봤을 때 유비가 삼고초려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삼고초려를 했더라도 유비가 영웅이 아니었다라면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돼요. 유비가 삼고초려를 하죠. 유비는 반평생을 이곳저곳 떠돌았죠. 24살에 황건적이 일어나서 집을 나서가지고 나중에 이제 신야에 이제 유표 밑에 내려와서 신야에 주둔하면서 참모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서원직이죠. 서원직을 써보고 이제 참모의 중요성을 알게 됐죠. 근데 서원직이 떠나가면서 누굴 추천합니까? 봉룡, 봉추라는 명참모가 여기 있다. 그 중에 하나만 얻어도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 그때 제갈량은 겨우 27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유비는 47살의 중년이었죠. 20세의 나이 격차가 나죠. 그런데 이제 유비는 어떻게 합니까? 목욕지에게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찾아갑니다. 두 분이나 찾아가죠. 한 번은 가을에 찾아가고 또 못 만났죠. 그다음 낙엽지는 가을에 갔다가 또 그다음에 겨울에 눈보라를 뒤집어 쓰고 찾아가죠. 관우 장비가 불평을 하고 그냥 사람 보내서 안 오면 끌고 오면 될 텐데 왜 가느냐고 막 하고 그걸 듣지 않고 이제 아니다. 훌륭한 분은 내가 직접 가서 모셔와야 된다. 이렇게 해가 가죠. 삼고초려라는 고사가 나오죠. 여기서 생겨나죠. 귀중한 인재를 얻으려면은 참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세 번째 갈 때는 봄날이었습니다. 마침 찾아가니까 낮잠을 자고 있었죠. 동자가 깨우려고 하니까 유비가 놔두라고 만류를 하죠. 물론 소설 이야기입니다만 더 생생한 걸 전해주죠. 사서에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죠. 이리저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오후에 이제 깨어나죠. 깨어나는데 그때 이제 제갈량이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나서 읊은 시가 있죠.
거대한 꿈 뉘라서 미리 깨닫는고 한평생 모든 일을 나 스스로 알았노라. 봄날 초당 낮잠은 넉넉하기 그지없는데 창밖에 지는 해는 더디고 느리구나. 인생과 역사가 거대한 꿈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결국 그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았다는 것이죠. 유비가 두 번이나 찾아온 것을 이미 들었겠죠. 제갈 양은 끝없이 이어지는 역사 그 자체가 꿈이고 공성임을 알지만은 그걸 알면서도 그 역사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 자신이 면밀하게 연구하고 분석해 둔 융중대책을 내놓죠. 융중대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남양 등현 융중초가에서 천하정세와 유비가 나아갈 길에 관한 대책을 이제 설파한 내용이죠. 전체가 세문단 5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첫 문단 2구절은 어떠냐면 조조에 대한 분석입니다. 조조는 이미 협천자해서 천자를 깨고 정치적 우위를 차지했고 100만 대군을 가지고 군사적 우위를 차지해서 같이 싸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느냐면 송건을 해부하죠. 송건도 실력이 강대하고 그 차지한 땅은 천음의 요새다. 그러니까 손을 잡을지언정 같이 싸우려 해서는 안 된다. 첫 문단의 결론은 천하는 이미 남북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손씨와 오씨가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다. 그런데 손씨 단독으로는 조조에게 대항하기가 어렵다. 당신은 오나라와 송건과 손을 잡고 손씨와 손을 잡고 북쪽에 있는 조조와 대적을 해야 된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 문단에 또 2구절인데 첫 구절은 이렇습니다. 형주 땅의 중요성을 분석합니다. 형주 땅은 참 중요한데 유표는 무능하다. 이건 하늘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과 같은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익주를 분석합니다. 익주 땅은 그렇게 하늘이 낸 그 창고와 같은 좋은 땅이다. 기름진 땅이 천리나 열려 있다. 그렇지만 그 주인 유장이라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인재들은 새로운 군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조씨와 손씨 양강 구도에 틈새 시장이 있다. 그게 뭐냐? 형주와 익주다. 이걸 선점해라. 그래서 삼각 구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마지막 문단에는 어떠냐면 유비 자신을 분석해 줍니다. 당신은 황실의 후예라는 그런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다. 천하 제패할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치욱 평천하의 구체적 방안은 뭐냐? 첫 번째, 형주 익주를 탈취를 하고 그 다음에 안으로는 민심을 안정시키고 실력을 양성하고 밖으로는 송건과 손을 잡고 이 민족들을 무마해 가면서 최종적으로 북진해서 조조를 멸망시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폐업을 이루고 한실을 부흥할 수 있는 방략이다. 이걸 딱 이 27살 청년 선각자가 안개 속을 헤매는 한 정치가를 일깨워 주는 거죠. 유비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완전히 꿈속에서 깨어난 기분입니다. 분투할 목표가 명확해지죠. 진전할 방향과 과정이 눈앞에 환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47살 유비는 어떻게 합니까? 27살, 20살 어린 제갈량을 스승처럼 대합니다. 스승처럼. 존경하죠. 수어지교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물고기가 물을 만나는 것 같구나. 그래서 하산을 간곡히 청합니다. 하산해 주십시오. 결국 제갈량도 하산을 결정하죠. 유비는 이 융중 노선을 촉한을 세우는 입국 방침이자 국가 경영 방침으로 정하고 촉한 43년 동안 이걸 철저히 이행합니다. 삼국지 연의를 선 모종강은 제갈량을 극찬했습니다. 지혜의 화신이라고 했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초가에 있으면서 천하가 셋으로 나뉠 것을 알았다. 귀신도 헤아리지 못할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고금의 재상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물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어요. 흔히 생각하는 제갈량은
소설에서는 어떻게 해놨는가 하면은 거의 뭐 저 동남풍을 이제 만들어낸다든가 뭐 화살을 뭐 또 뭐 어떻게 구한다든가 좀 미신적이고 자질구레한 재주들 이런 것들이 많은 걸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갈량은 어떻습니까? 이 융중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아주 뭐라 할까요? 천하를 그 경영하는 어떤 큰 재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세상에 나오기 전에 산속에 숨어 있으면서도 천하 대세를 전부 분석하고 있었죠. 큰 방향을 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국가를 운영한다든가 국가를 하나 세운다든가 큰 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큰 재주를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소설 속에서는 제갈량을 오히려 미화시키려다가 자질구레한 제조들이 이제 그 뭡니까 오히려 삭감시켰다 할까요? 그런 방향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